안녕하십니까, 김청원입니다. 현직 중앙정보부장의 손에 대통령이 살해된 12.6 사건이 일어난 지 올해로 16년째입니다. 바로 이틀 전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에서는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 박정희 대통령 추모제가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추모제가 이처럼 공식적으로 치러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85년부터입니다. 올해로 꼭 10년째가 되는 셈입니다. 그동안 정치 상황이나 시대 상황에 따라 추모제는 매년 그 모습을 달리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틀 전 10월 26일에 있었던 이번 16기 추모제는 어떠했는지 먼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이틀 전 10월 26일 동작동 국립묘지에는 고 박정희 대통령 추모 행렬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족중흥동지회가 주관한 이번 추모제에는 유가족들 중 박지만 씨와 박서영 씨만 참석했습니다. 예년과 다름없이 큰딸 근혜 씨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85년부터 추모제가 공식화됐고 그때부터 민족중흥동지회에서 추모제를 주관해오고 있습니다. 박정희 시대에 대한 재평가 논의가 어느 해보다 활기를 띠고 있는 요즘이어서 이번 추모제는 더욱 관심을 끌었습니다. 각각에서 솔솔 숨마신 애국심과 근면자로 협동의 생활 정신이 되살아나야 한다고 많은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 그리고 유경수 여사님 조국의 근대화와 민족 중흥을 이룩하시고야 하겠다는 18년 장기 집권이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만큼이나 이번 추모제에 참석한 사람들의 표정도 다양했습니다. 추모의 정을 진정 못 잊어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3, 4공화국의 전직 고관들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16년 전 대통령의 죽음이 몰고 왔던 그 충격은 이제 세월과 함께 가슴속에 묻었는지 대부분 담담한 모습입니다. 지난해와는 달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세 전직 대통령들은 화합만 보냈을 뿐 모두 참석하지 않은 게 이번 추모제의 특징입니다. 5.18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여론과 최근 공개된 비자금 파문이 세 전직 대통령의 불참 사유라는 추측입니다. 지난 16년 동안 정치적 상황과 시대 상황에 따라 박정희 대통령 추모제는 이처럼 매년 그 모습을 달리해왔습니다. 16년이 흘렀습니다. 대통령의 죽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데만 무려 5시간이나 걸렸던 그날이 벌써 16년이나 지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 시간은 사건 발생 15분 후인 7시 55분경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을 최초로 확인한 사람은 국군 서울지구 병원장이자 대통령 주치의였던 김병수 씨입니다. 당시 공군 준장이었습니다. 그에 의해 대통령의 죽음은 최초로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지금부터 역사 추리는 박정희 대통령 주치의였던 바로 이 김병수 씨가 목격한 12.6과 그 급박했던 상황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김병수 씨가 병원장으로 있었던 국군 서울지구 병원에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옮겨가게 됐는지 그 과정을 취재했습니다. 현직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현직 대통령이 시해됐던 당시의 궁정동 안가는 지금은 이렇게 공원으로 단장돼 있습니다. 무궁화 동산으로 그 이름까지 바뀐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은 지난 93년 7월입니다. 16년 전 그날 밤의 흔적은 이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궁정동의 유래가 됐다는 우물정자 모양의 우물 하나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날 밤 궁정동의 만찬은 직사각형 식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안쪽 중앙에는 대통령이, 그 좌우에는 심수봉과 신재순이, 그리고 대통령 맞은편에는 김재규와 김계월이, 차지철은 김재규의 측면에 떨어져 앉았습니다.
7시 40분경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이 쓰러진 것도 바로 그때입니다. 몇 분 후 김재규는 옆 건물에 있던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급히 불러내어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계엄을 발동하려면 육본으로 가야 한다는 정 총장의 말에 따라서 중앙정보부로 가려던 애초의 계획을 변경해 육본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그 시각 김계원은 대통령을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후송합니다. 그러나 이미 절명한 후였습니다. 함께 왔던 2명의 중정요원에게 보안 유지와 출입자 통제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내린 후에 김계원은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병원 관계자 어느 누구도 대통령인 줄 몰랐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피로 뒤범벅이 된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고 이미 절명한 후였습니다. 게다가 2명의 남자가 시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덮은 채 지키고 있어서 응급소생술을 실시했던 군의관들조차도 대통령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군의관 한 명이 김병수 원장에게 연락을 취했고 김 원장이 이 전화를 받은 것은 밤 8시경입니다. 8시 채 전후였을 겁니다. 근데 당직 사령한테 전화가 왔어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환자를 하나 얻고 왔는데 중태입니다. 무슨 상태냐? 총상입니다. 그래? 그러고 바로 뛰쳐나왔죠. 김병수 원장이 국군 서울지구 병원에 도착한 것은 8시 20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시신을 지키고 있던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응급실 문 앞에서 김 원장을 가로막았습니다. 시신을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 원장이라고 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사복 차림이었던 김 원장은 계급장에 달려있는 가운으로 갈아입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일단 원장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원장의 심중함은 이때부터 발휘됩니다. 어차피 사망기능서 내가 꺼내야 된다. 내가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이 이제 또 아래로 쳐다보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확인하라 그러면서 확인을 시켜주는데 어떻게 시켜주나 하면 완전히 이제 이 전체적으로 종이로 이렇게 덮여져 있으면 한쪽만 딱 가려 이렇게 비워주는 거예요. 그거 다 봤어요? 다 봐도 또 이렇게 비워주는 거예요. 이 반쪽을 가지고는 사실 어떤 사람도 또 당시 상태도 별로 안 좋았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피로 뒤범벅이 된 채 퉁퉁 부어있는 얼굴을 그것도 반쪽만으로는 시신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모시고 왔다면 보통 사람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환자를 모시고 왔다. 이거 보통 일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래 이제 이 사람 그러면 저고리 어디 있냐? 저거를 안 입고 왔어요. 이제 저거를 보면 내 안에 이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장 알 거 아닙니까? 저거를 안 입고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 소지품 또 없느냐? 다 내봐라. 일단은. 그 시계만 하나 더 내놔요. 그 시계가 보통 평범한 시계고. 그래가지고 일단 거기에 있는데 다 봐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라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오는데 자꾸만 딱 그 내 왼쪽 어깨에 그 따라왔던 놈의 오른쪽 어깨에 딱 갖다 붙여요. 아, 그래서 직감적으로 하려고 무기를 소지했구나 하는 걸 느꼈죠. 목숨을 거는 용기와 침착함이 요구됐던 바로 그 시각, 김병수 원장에게 청와대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김계원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요. 환자는 어찌 됐습니까? 당직 군의관 보고로는 사망했답니다.
실장님, 대체 누굽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그분을 대통령 입원실에다 정중히 모시도록 하세요.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신 겁니까? 대통령 입원실을 쓰시려면 각하의 허락을 받아오세요. 그럼 저 청와대 병실로 옮겨야 될까? 그러고 나서 혹시나 대통령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쪽 병원 대통령실에 모시라 했다가 그걸 내가 안 된다고 방향에 나갔더니 청와대 의무실로 모시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게 어렴풋이 한번 떠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한 번 더 확인해야 되겠다. 그러나 아무리 설득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시신의 가슴에도 총상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 김 원장은 집요하게 가슴 부위를 보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심하고 얼굴은 다 덮어버리고 안심하고 이걸 티셔츠 채로 넣는 거죠. 얼굴 안 보면 지가 알턱이겠네 이렇게 봤겠죠. 그리고 이제 그 배에 보면 그 대통령께서 그 우리 의학서로는 디네아 베지코라라 그러는데 하얀 반점이 이렇게 있어요. 아마 그거는 이제 같이 이제 여름 별장에 가면 야 이거 어떻게 치료할 수 없나 맨날 그 같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보니까 차이 대통령이다 하는 생각이 이제 그 순간에 듭니다. 이 순간 김병수 원장은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을 확인한 최초의 목격자가 됩니다. 밤 8시 35분경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지만 그러나 김 원장은 2명의 감시자 때문에 어디에도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외부에서 김 원장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바로 이 병원의 경비 책임을 맡고 있는 국군 보안사령부였습니다. 대통령의 죽음을 최초로 확인한 김병수 원장과 최초로 통화를 한 곳이 보안사라는 바로 이 점이 이후 전국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사실에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 보안사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을 확인하기까지의 과정을 증언을 토대로 살펴봅니다. 대통령이 시신이 있었던 국군 서울지구 병원은 보안사령부의 영내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병원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보안사의 출입 통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당직 사관이 와서 보고를 하기를 옆에 당신은 이제 그러니까 수도통합병원 서울분원인데 서울분원의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실장께서 어느 중요한 요인을 업고 와서 입원을 시키고 가시면서 치료를 해드리고 여기 아무도 접근을 시키지 말라 하는 상태로 지금 어떤 분이 지금 입원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그분이 누군지 어떤 상태인지 급박한 사태가 벌어진 것 같은데 뭔지 모른다. 그 우길 장군이 내 방에 자주 놀러 오니까 내 방 구조를 알고 일부러 그리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보안사 경비 전화를 가지고 내가 전화를 딱 했어요. 전화를 딱 들자마자 지금 일체 내가 묻는 말에 yes, no만 해다고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라. 김 원장? 지금 감시받고 있죠? 제가 묻는 말에 yes, no로만 대답하세요. Wounded? No. Dead? Yes. 차 실장입니까? No. 코드 원입니까? Yes. 외부에서는 보안사가 최초로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이때가 밤 9시였습니다. 범인이 누군지 범행 장소가 어딘지는 물론 알지 못했습니다. 김병수 원장으로부터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을 확인한 그 시각부터 보안사가 과연 어떻게 움직였는지 추적해 봅니다. 내가 이제 와서 들어가서 사령관에게 보고를 드리면서 옆에 요인은 대통령이고 이 대통령은 이제 죽었으며 이 상황은 누가 대통령을 이제 쏘았겠느냐 이런 문제로 이제 내가 대통령하고 사령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즉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내린 조처는 간단하면서도 명료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보병 24단장인 박준병에게 전화를 걸어 사단 병력을
태능으로 긴급 출동시키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리고 부마 사태 진압을 위해 부산에 내려가 있던 박희도 제1공수여단장에게도 즉각 상경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우국일 참모장에게 내린 또 하나의 지시는 국군 서울지구병원에 있는 대통령 시신을 확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시는 곧 철회합니다. 그 제압을 하려면 총성이 나야 되는데 총소리가 나게 되면 이 주변이 전부 경호실 수도경비사령부 제압 지역인데 더 어려운 상태가 날지 모르니 그 현장 제압은 좀 있다가 외부의 전투 능력이 있는 그 수도경비사령부에 헌병병력을 지원받아서 제압하기로 하고 일단 좀 시간을 끌면서 사령관은 육군본부로 가시고 육군본부로 가서 우리 사령부에다가 헌병의 지원 병력을 좀 보내게끔 조치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물론 이때까지 사건 현장이 궁정동 안간지도 대통령 시해범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단지 대통령이 서거했다는 정보 하나만으로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누구보다도 치밀하고 신속한 조처를 취한 후 육군본부로 들어갑니다. 그때가 밤 10시였습니다. 대통령의 죽음을 확인한 후 보안사는 대통령 시신이 있는 국군 서울지구병원을 지키기 위해 군 병력 지원을 요청하는 등 몇 가지 조처를 즉각적으로 취했습니다. 그러나 보안사는 이때까지도 대통령 시해범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보안사보다 이 사건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인물들은 무엇을 했는지 이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발생 3시간 후까지 대통령의 죽음을 알고 있었던 행정강요와 군 수뇌부는 대통령 비서실장 김계원, 육군참모총장 정승화, 국무총리 최규하, 그리고 보안사령관 전두환 등 몇 사람뿐이었습니다. 총격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목격자가 대통령 비서실장 김계원입니다. 대통령을 국군 서울지구병원으로 후송한 후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김계원이 청와대로 들어간 것은 밤 8시 15분경이었습니다. 그는 그 즉시 국무총리에게 비상연락을 취했습니다. 8시 45분경 최규하 총리가 청와대에 도착하자 대통령 시해범이 김재규임을 보고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서거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그 이상의 조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 김재규의 초청을 받았던 육군참모총장 정승화는 궁정동 별채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찬장에서 50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사건 발생 직후 차 안에서 김재규로부터 대통령 사망 소식을 듣게 되고 그때 정 총장은 중앙정보부로 가려는 김재규의 방향을 육군본부로 돌려놓았습니다. 8시 5분경입니다. 6분 벙커에 도착한 정 총장은 곧바로 전군의 2급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김재규가 범인임을 알지 못했던 그는 차지철을 의심하고 수경사령관에게 청와대 포위를 지시하는 등 나름대로 몇 가지 조처를 취합니다. 8시 45분, 바로 이 시간이 최규하 총리가 김계원으로부터 대통령의 죽음을 보고받은 때입니다. 물론 김재규가 시해범이란 보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최규하 총리는 헌법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야만 합니다. 국가안위와 관련된 대통령의 자리는 공백이 있을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역할은 어디서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대통령 시해범 김재규가 육본으로 와줄 것을 요청하자 순순히 응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재규가 체포되기 전까지 국무위원 누구에게도 대통령의 죽음과 김재규가 범인임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최 총리는 국가안위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었으나 그에게 부여된 헌법적 권한을 6시간 동안이나 행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김재규 체포작전이 시작된 것은 밤 11시 40분입니다. 정승화 육군참모총장과 노재현 국방부 장관이 김계원으로부터
김재규가 대통령 시해범임을 들은 직후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김재규가 체포되기까지의 과정을 시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27일) 새벽 0시 40분 육군본부 벙커로 유인된 김재규는 의외로 쉽게 체포됐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16년이 지난 지금까지 많은 추측과 해석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만약 김재규가 3일 고가도로에서 육군본부로 가지 않고 남산의 중앙정보부로 갔다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추리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물론 이 같은 추리들은 11.6 진실규명이 미진하지 않았느냐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그 진실은 무엇인지 여러 가지 자료와 증언을 토대로 분석해 봅니다. 그날 밤 궁정동 사건 현장을 빠져나온 김재규의 목적지는 중앙정보부였습니다. 그러나 3일 고가도로 위에서 정승화 총장의 요구를 받아들여 육군본부로 들어갑니다. 대통령이 요구를 하면 계엄 선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 총장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만약 3일 고가도로에서 방향을 돌리지 않고 남산의 중앙정보부로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육군본부를 안 가지 않고 남산에 가서 자기 참모들 모아놓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그 시나리오 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차지철이가 박 대통령을 쐈기 때문에 자기가 차지철을 쐈다거나 또는 유신을 타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대통령을 쐈다거나 그리고 참모들한테 설득을 시켜가지고 이것을 혁명으로 이끌어 가도록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사전에 계획도 없었고 또 본인 스스로 성격이 그러나 치밀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김재규 입장에서는 아까운 찬스를 놓쳤다고 볼 수 있죠. 그날 밤 운명의 3.1 고가도로에서 그러나 김재규가 선택한 것은 육군본부였습니다. 물론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육본으로 가야 한다는 정승화 총장의 주장에 김재규는 정 총장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육본에 도착한 이후 김재규의 행동은 침착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만 계속해서 마셔대는가 하면 평소 피우지도 않던 담배를 연침 피우는 등 무엇인가에 쫓기는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이 유고다, 계엄을 선포해야 한다는 말을 강조할 뿐 유고 사유를 묻는 국무위원들에게는 48시간 보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김재규의 모습 어디에서도 당시 상황을 주도해가는 계획적인 치밀함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재규의 범행 성격을 추측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는 바로 사건 현장에 있었습니다. 현장 검증에서 또 나타났었는데 자기가 그것을 시해하기 위해서 그 무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자기가 쓰던 방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자기 침대 머리에 있는 캐비네트 맨 위에 선반에서 그 권총을 꺼내가지고 실탄이 장진됐나 안 됐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한 알 두 알씩 전부 이렇게 실탄을 뽑아보고 다시 장진하는 이런 현상을 봤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권총을 사용할 준비가 안 돼 있었다. 그러니까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린다면은 권총을 소지하지도 않았고 또 사용할 준비도 안 돼 있었고 이런 것을 봤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건대 이것은 계획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중심 세력이 없다. 이런 상태가 가장 위험하다. 힘센 놈이 와서 밀면 또 넘어간다. 김재규는 후일 법정 진술에서 예언처럼 이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김재규 체포 이후 전국은 보안사가 주도해 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김재규를 체포한 후 보안사는 과연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행보를 다시 추적해 봅니다. 김재규를 체포해서 보안사 분실로 이송한 27일 새벽 0시 40분을 기점으로 보안사는 보다 치밀하게 대처하며 상황을 주도해 갑니다. 보안사가 취한 첫 번째 조처는 대통령 시신 확보와 공정동 현장 접수였습니다. 국군 서울지구 병원에서 중정 요원들을 체포하고 대통령의 시신을 확보한 것이 새벽 1시 30분입니다. 새벽 2시에는 궁정동 현장을 접수합니다. 계엄 선포 2시간 전이었습니다. 사건 현장의 접수는 이후 보안사가 이 사건을 주도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벽 4시를 기해서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12.6 사건의 수사를 총지휘하는 합동수사본부장이 됩니다. 바로 그 시각 전두환 사령관은 또 하나의 강력한 지시를 내립니다. 계엄 선포 4시간 반 만에 중앙정보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검찰과 경찰 등 국내 모든 정보 수사기관을 합숙으로 일원화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엄하에서 보안사령부가 합수부의 주체가 됨으로써 모든 국내 정보를 독점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전두환 사령관의 합수부에는 군부의 사조직인 하나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회가 전두환 사령관을 정점으로 세력화하는 변화가 합수부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민간인들에게 이 정치를 돌려줘도 혼란이 있을 테니 좀 더 강력한 군에서 지원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는 게 좋다든지 아니면 군에서 직접 잡아보는 게 좋다든지 이런 얘기를 했겠지요. 사건 발생 이틀 후인 10월 28일부터 합수부 본부장 전두환 소장은 국민 앞에 그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동안 진상규명에 유능한 검찰과 경찰 등 전 수사력을 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대역 운용인 김재규 일당의 범행 전모가 판명되었으므로 대통령 시해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후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전두환 합수부 본부장은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최고 권력의 공백기에 신속하게 대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정보를 장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대통령 유고 상황이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는 힘은 두 군데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정보를 독점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 두 가지인데요. 그 점에서 보안사는 정보를 독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런 아주 급박하고 유동적인 시기에서는 군대를 동원할 힘보다는 이 정보를 독점할 수 있는 힘이 우선적으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누가 대통령을 죽였느냐, 어떤 의도로 죽였느냐, 이것을 가장 먼저 아는 세력이 이후에 그 사태를 수습하는데 주도권을 쥐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안사가 그 11.6 사건 이후에 대통령 유고 상황을 주도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은 바로 보안사의 정보력에 있었고, 이 보안사의 정보력은 사실은 유신 시대의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키워졌던 정보력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유신의 끝이자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이었던 12.6은 우리 현대사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고 권력의 공백이 있었던 8시간 동안 전국을 주도했던 힘은 정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를 장악한 세력에 의해 후일 쿠데타적 사건이라는 12.12 사건이 일어나고 시대 상황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집니다. 어쩌면 이런 일련의 상황 시작은 작은 것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10월 26일 밤 보안사와 국군 서울지구 병원장 사이에 있었던 짤막한 대통령 사망 확인 전화가 그 이후의 상황을 결정지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정보를 장악하고 있는 세력과 그 정보를 갖고 있음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 때론 이처럼 역사의 큰 물줄기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뒤바뀌어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역사출이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